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고 아이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하고는 쉬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뚜렷하게 목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었고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부모님이 아파트 전세 사기를 당하셨어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집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었는데 부모님이 돈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주방 하나 붙어있는 단칸방에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역경 이후로 부모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사셨고 덕분에 단칸방에서 살았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부모님 앞으로 집도 2채나 있으시고 따로 노후 준비까지 다 해두실 정도로 재산을 많이 벌어두셨는데 아직까지 쉬지 않고 일주일에 6일을 일하십니다. 건강 생각해서 적당히 하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저 역시도 부동산에 엄청난 집착이 있다시피 했었고 최대한 돈을 모아서 재테크하고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라 3년에 한 번씩 차를 새로 바꾸질 않나.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된 지금에 와서도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본인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전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대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부부가 서로 생활비 100만 원씩 통장에 집어넣고 나머지 월급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며 상대방 월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고 비웃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는 태어나서 키우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린 나이에 남편과 이혼해서 싱글맘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한다는 생각으로 100만 원만 남편에게 보내라 했고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런 이상한 결혼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죠. 막상 살다 보니 이것도 편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100만 원씩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생활비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가전제품을 바꿔야 한다거나 뭔가 큰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남편과 다시 이야기해서 돈을 절반씩 부담하며 지냈습니다. 남편과 제 월급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서로 소비 패턴은 정반대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차 바꾸는 것을 좋아하고 취미생활이 몇 가지나 될 정도로 본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대신 저는 생활비 외에 지출이 거의 없으며 매달 150만 원 이상은 적금에 붓고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돌리는 중이고 재작년에도 지하철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구입해서 그것도 역시나 월세를 놓았습니다. 월세 받아서 은행 대출 갚고 세금까지 계산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지만 일하지 않아도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남들은 외제차 타고 명품 가방 사서 들고 다닐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 없고 제 앞으로 재산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부모님 도움도 전혀 받지 않았고 남편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서랍 안에 제 이름 적혀있는 등기 권리증을 볼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느낌이에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까지 연봉이 높진 않지만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중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저희가 결혼할 때 남편과 제 돈 반반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구입했어요. 지금은 대출 다 갚아버려서 빚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사실 남편처럼 어느 정도 돈을 쓰며 즐기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긴 한데 엄청 뜨고 있는 도시는 아니라서 아파트값도 싸고 오피스텔도 크게 비싸지 않아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제 월급과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합치면 이미 남편 벌이를 뛰어넘은 지 오래입니다. 가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깟 생활비 100만 원 안 받아도 좋으니 남편이 사라져버렸으면 싶을 때도 많았어요. 이해 안 가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도 많았지만 아이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거죠. 확실히 제 스스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남편 벌이에 기대지 않으니까 언제라도 어디서도 당당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과 돈 관리를 따로 하면서 좋다고 생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댁에는 4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셨고 아무래도 혼자 사시면서 연세도 7순이 넘었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진 않았어요. 남편 위로 누나가 하나 있지만 신우 역시도 아이들 셋 키우며 외벌이로 살림을 하다 보니 본인 코가 석자라서 형편 어려운 어머님을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 용돈을 많이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돈 관리를 따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친정부모님을 챙기게 되고 시어머니 일은 남편이 알아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매달 남편이 어머님에게 용돈 보내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보내는지 전혀 제가 모르고 있고 사실 알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시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같이 살자 하더라고요. 저희가 33평집인데 방이 4개고 우리 부부 쓰는 안방과 아이 쓰는 방을 제외하고서라도 2개나 방이 남기 때문에 괜찮을 거랍니다. 지금은 남는 방 중에 하나는 창고 겸 옷방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남편 컴퓨터가 있는 개인 서재나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서 중간 사이즈 방 하나를 비워 어머님께 드리면 혼자 사는 어머님을 걱정할 일도 없고 어머님 한 분 추가된다고 해서 생활비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을 거라네요. 엄마가 집에서 살림도 해주고 우리 딸이랑 같이 있어줄 수 있으니까 서로 얼마나 좋아? 어차피 방도 남는데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 대신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30만 원씩 더 줄게. 남편은 어머님이랑 같이 살더라도 우리가 낮 시간엔 둘 다 출근해서 집에 없고 어머님이랑 마주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말이 안 됩니다. 집이 궁궐처럼 넓은 것도 아니라 매일 퇴근하고 집에 와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어머님이랑 마주쳐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겠어요? 겨우 돈 30만 원 더 받자고 시어머니랑 합가를 선택하는 며느리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기가 막혔고 당연히 저는 남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죠.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어머니와 딱히 고부 갈등은 없었습니다. 좋고 싫고도 없이 시댁과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 저는 별로 마주칠 일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건 상상만 해도 싫고 절대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자 남편은 뻔한 이야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바쁠 때 아이도 봐주면 우리 생활이 편해지고 더 좋지 않겠냐고 하길래 저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머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무조건 싫다고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어머님을 이 동네로 이사를 시켜서 근처에 사시게 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라면 모를까 한 집안에 한 공간에 같이 사는데 일단 한번 같이 살기 시작하면 제가 싫다고 해서 다시 어머님을 길바닥으로 내쫓을 수도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건 절대 안 된다고 어머님 모시고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더니 남편이 제 말에 단단히 삐져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이 저희 부부가 돈을 반반씩 부담해서 샀던 집이라서 그런지 남편도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일단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4년 전에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가끔은 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아니라서 시어머님 생각을 하면 좀 더 잘해드려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로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용돈 정도 드리고 모시고 식사 정도 하는 거라면 모를까 절대 같은 집에서 어머님이랑 살기는 싫습니다. 지금까진 얼굴 자주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싸울 일도 없고 크게 부딪힌 적이 없었는데 분명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살다 보면 서로가 서운한 마음도 쌓이고 감정 상할 일도 생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어머님 눈에 안 차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고 저도 어머님이 제 친부모가 아니라서 별거 아닌 작은 일에도 더 서운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없던 고부 갈등도 같이 살면서 생길 텐데 저는 어머님이랑 싸우기 싫거든요. 일단 며칠 후에 아이를 먼저 재워놓고 밤늦게 남편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머님 모시고 살게 되면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부 갈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내가 당신 엄마랑 싸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면 당신은 한 집에서 살면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남편도 확실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우리 집 안방이나 주방까지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내 살림에 손대시거나 간섭하고 잔소리하시면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남편은 자기 엄마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 성격이 이상하다, 같이 살면 잔소리 엄청 하시고 며느리를 괴롭히신다라고 말하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괜히 근거도 없으면서 확정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어머님이 나한테 살림타박하고 잔소리하면 그때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대충 서로 양보하면 시어머니와도 한 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 그런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그것 보라고 당신도 확실한 방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 수 있겠냐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어머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따로 사는 게 좋아. 너무 가까이 붙어서 살면 서로 안 좋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점점 쌓이면 좋던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차분하게 이야기했더니 그때는 남편도 제 말에 대충 공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지금 어머님 살고 계신 집을 내놓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시키던지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뵙고 용돈이라도 드리자고 했습니다. 합가에서 혹시나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에도 금이 가기 시작할 건데 나는 그런 위험 부담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대답하면서 시어머니와 다시 이야기해보고 말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님이 제게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본인이 불편해서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전혀 없다면서 괜히 아들이 쓸데없이 마음 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가끔 집에 동네 할머니들 불러다가 고스톱도 치고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다 늙어서 자식들이랑 같이 살면 눈치밖에 안 보인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마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물어봤다가 어머님이 그 대답을 제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관계 해치고 싶지 않고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사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앞으로 나도 어머님을 좀 더 신경 쓸 테니까 따로 살더라도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100%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건 절대로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하는 소리가 집에서 가까운 제 오피스텔에 어머님을 모시자 하더라고요. 지금 세입자가 올해 3월에 계약 만료되고 나간다고 했지? 엄마가 거기서 사시면 되겠네. 집에서 15분 거리니까 당신 말대로 거기에 모셔두고 자주 찾아뵙자. 어머님을 제 오피스텔에 모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 매달 받던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남편이 자기 엄마인데 월세를 어떻게 받냐면서 어머님 생활비는 자기가 부담할 테니까 저는 공짜로 집만 제공하라더군요. 그게 말이 돼? 나한테 매달 나가는 은행이자도 있는데. 게다가 거기 오피스텔이라 어머님 사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을 거야. 그냥 집 근처에 빌라 같은 곳에 모시고 용돈을 잘 챙겨드리자. 나도 어머님한테 더 신경 많이 쓸게. 그랬더니 저보고 시어머니보다 그깟 월세 몇 푼 받는 게 더 중요하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제가 끝까지 합가 반대했을 때도 본인이 이해하고 양보했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뭐하러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거냐고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만큼은 자기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는데 솔직히 제가 왜 월세 잘 받고 있는 제 오피스텔에 어머님을 공짜로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과 악감정도 전혀 없지만 반대로 좋은 감정도 별로 없거든요. 애초에 1년에 2번 명절 때 말고는 거의 볼 일이 없다 보니 진짜 가족 같은 유대감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합가 한번 반대했다고 제 소중한 재산까지 공짜로 내줘가며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오피스텔 한 곳에서 매달 45만 원 정도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월세 수입은 고사하고 은행이자도 제가 내면서 그런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에게 근처에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어머님이 지금 사시는 집을 정리해도 이 동네 전세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고 월세집에 사시게 되면 매달 나가는 월세를 남편이 감당 못한다고 하네요. 굳이나 이런 상황에 어머님을 억지로 모셔오려고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단순히 혼자 사시는 어머님이 걱정이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하기에는 남편의 설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정작 어머님은 별 생각 없으신 것 같은데 왜 남편이 혼자서 저 난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몇 번 더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전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자기 할 말만 하면서 감정이 점점 상해갔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얼굴 마주쳐도 말조차 잘 안 하게 될 정도였는데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님을 이사시키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는데 요즘 저희 집 사정이 그렇게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몰라서 그런 거 없다고 대답을 했더니 왜 자꾸 혼자 잘 살고 있는 자기한테 이사하라는 거냐면서 어머님 댁 보증금으로 뭐 할 생각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이 어머님에게 합가하자고 했을 때부터 혼자 사시는 어머님 집을 빼고 그 전세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했었답니다. 지금 어머님 댁 전세금은 1억 5천 정도였는데 남편이 어머님 남은 노후를 다 책임질 테니까 집보증금을 통째로 다 넘기라고 했대요. 하지만 제 반대로 합가 이야기가 어그러지면서 남편은 며느리가 오피스텔을 2채나 갖고 있어서 사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집 빼고 이사 준비만 하면 된다고 했었답니다. 전세금 1억 5천이면 저희 동네 빌라 전세 얻기에 부족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이 돈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었고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직통으로 저한테 전화를 거실 줄은 예상 못했나 봐요. 상당히 당황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니 어머님과 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결국 전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보증금을 중간에서 다 떼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본인 카드랑 마이너스 통장 빚으로 4천만 원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1억짜리 외제차 계약을 해놓은 게 있어서 당장 출고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한답니다. 저는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혼자 열심히 돈 모으고 재산을 늘리고 있는 동안 남편은 놀 거 다 놀고 다니면서 빚만 계속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말이 4천이지 사실 4천도 훨씬 넘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리볼빙이며 현금 서비스며 금리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는 그런 빚을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돈이 없는 와중에 골프 치고 외제차 계약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차부터 계약 취소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주변에 차 바꾼다고 말을 너무 많이 해놔서 어쩔 수가 없다 하네요. 당장 외제차 취소하고 그 많은 빚부터 갚을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랑 결혼 생활을 계속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엄마 돈을 받으면 한 번에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그래야 하냐고 싫다 하더군요. 저도 이때부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난 그럼 너랑 못 살겠으니 이혼하자 했습니다. 너 같은 인간을 자식이라 믿고 전세금 뺏어 주려고 하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말을 해봤지만 남편 귀에는 제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혼 생활하면서 돈 관리를 따로 했으니 나누고 자식할 재산이 없었어요. 집만 처분해서 반씩 나눠 가지면 그만이었고 아이는 제가 키울 테니 각자 인생 알아서 살자고 했죠. 남편이 아이 아빠로서 양육비만 잘 보내주기를 마지막으로 바라고 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이 남편은 잘 됐다면서 지금 집 팔아서 반씩 나누면 본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자기가 직접 부동산에 집 내놓겠답니다. 이혼하자고 하는데 뭔가 신이 난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인간이랑 계속 살아봐야 뭐하겠나 싶었어요. 바로 아이와 함께 친정에 들어와 있고 집은 벌써 사람들이 몇 번 와서 보고 갔습니다. 집만 팔리고 남편과 재산 분할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 들어갈 거예요. 자식이나 아내나 심지어 부모조차 내다버리고 본인만 생각하는 인간을 보면서 여자가 생기지 않고서야 저렇게 미친 짓을 할 리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이혼 합의하고 끝낼 겁니다. 아직 아이가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나이라 다행이지 저런 인간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아이와 둘이 사는데 전혀 문제없지만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시어머니가 불쌍하네요. 후기입니다. 남편이랑 이혼 과정에서 조금 트러블이 생겼어요. 양육비를 제가 원하는 만큼 보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도 반반 나누고 제가 본인보다 수입이 더 많은데 양육비까지 줘야 하냐며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데 적당히 좀 해. 이혼은 너가 먼저 하고 싶다고 했고 내가 그리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양육비 100만 원은 너무 과하잖아. 남편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2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했고 제가 홧김에 그런 푼돈 받을 바엔 양육비 필요 없다고 했더니 그 말을 꼬투리 잡으면서 아예 안 주겠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라 조언을 받았고 바로 이틀 전에 상담받고 왔어요. 양육비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1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남편 수입을 생각하면 60 이상 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 살던 집 팔아서 재산 분할하는 것도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굳이 5대5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대3 심지어 8대2까지 주장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상담 내용을 남편에게 그대로 정리해서 보내줬고 나는 소송까지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뒤로 남편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하면서 양육비를 60만 원에 합의하자 또 몇 시간 뒤에는 8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면서 소송까진 가지 말자고 합니다. 아마도 집 팔아서 받은 돈 다 쓸 생각이었을 텐데 재산 분할 비율이 달라질 것 같으니 시급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소송까지 가야겠다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해서 저와 우리 아이 몫의 재산 분할과 양육비까지 톡톡히 다 받아낼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